정외신 이배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배순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탐스러운 물리2로 만나는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내용은 그렇죠. 좌표계에 관한 내용과 관성력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선생님과 함께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벌써 이제 9강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물리2는 이공계를 가기 위한 반드시 선택해야 될 필수 강좌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함께 해야 될 내용들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은 백지장에다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기준 좌표계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 좌표계 이런 말 들어봤죠. 그 다음에 가속 좌표계. 그래서 우리 좌표계에 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 운동을 설명할 때에 기준 좌표계에서 봤을 때에 기준 틀에서 봤을 때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가속도 운동에서 우리가 가속 좌표계에서의 물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 그게 바로 관성력이거든요. 그래서 관성력에 관한 내용들 정리를 합니다. 물론 물리1에서도 버스의 손잡이의 변화라든가 살짝 짚어준 적이 있죠. 그래서 이 관성력 부분 다시 한번 깨끗이 정리를 하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원운동에서의 생기는 관성력을 그렇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원심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운동에서의 관성력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과 더불어서 결과론적으로 원심력까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 지구과학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전향력이라는 것을 들어봤을 텐데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자전을 하죠. 그래서 지구의 자전 때문에 진행 방향으로 가지 않고 물체가 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전향력인데 이런 힘에 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을 쫓아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는 탐스러운 물리2 51쪽이 되겠는데 먼저 그렇죠. 우리가 좌표계에 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관성 좌표계라고 나눌 수가 있고 두 번째 가속 좌표계라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에 여러분들이 다 이런 좌표계에 관한 내용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좌표계를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좋습니다. 이 좌표계는 물체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바로 좌표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P점의 위치를 한번 나타내봐라고 했을 때에 이 P점의 위치를 그렇죠. 직교 좌표를 통해서 나타내면 이걸 바로 직교 좌표계다. 그러면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흔히 2,3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x1, y1의 위치를 직교 좌표로 표현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극좌표라고 있는데 이 극좌표라는 것은 그렇죠. 이 P점의 위치를 크기와 무엇을 가지고 그렇죠. 각도를 가지고 나타내 준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P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물리 시간에 쓰는 것이 바로 직교 좌표계. 그래서 직교 좌표계는 x, y. 그래서 우리 특별히 중력장에서 물체 운동을 했었을 때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라든가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에서 그렇죠. X축은 얼마, Y축은 얼마 나눴었잖아요. 그게 바로 직교 좌표계에 입각해서 나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용어를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체 운동을 설명하고 있었을 때 기준이 되는 틀. 그래서 선생님이 바라봤을 때에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누가 바라보고 있냐라는 기준 틀.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도 기준 틀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합니다. 우리 좌표계라는 것은 직교 좌표계와 극좌표계가 있다. 그래서 물체 위치를 나타내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직교 좌표계의 방법으로 물체 위치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극좌표계의 방법으로 물체 위치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학습 목표인 그 제목, 그래서
관성좌표계 우리 탐스런에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관성좌표계라는 것은 물리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그렇죠. 관성좌표계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좌표계긴 좌표계인데 관성좌표계라는 것은 그렇죠.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관성의 법칙에 해당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좌표계. 그러면 우리 역학에서 관성이라는 것을 정리를 했죠. 그래서 관성이라는 것은 그렇죠. 외부에서 아무런 힘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때에 정지하던 것은 계속 정지하려 하고 운동하던 것은 무슨 속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죠.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관성이 잘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관성이 적용되고 있는 좌표계가 그 유명한 관성좌표계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관성좌표계. 그다음에 어떤 물체가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건 바로 관성좌표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용어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을 써서 그럴 뿐이지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물체가 정지하던 것은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던 것은 계속 등속도 운동하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에 있는 이 관찰자가 철수인데 이 철수는 정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철수의 이 좌표계도 그렇죠. 관성좌표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버스가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이 버스에 해당하는 좌표계도 관성좌표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성좌표계에서 관성좌표계를 바라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물체에 해당하는 힘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것이죠. 물체, 그렇죠. 중력이 존재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위로 손으로 떠받치는 이걸 우리는 유식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직항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수직항력이 평행인 상태다. 그래서 이 물체는 그냥 가만히 멈춰있는 상태에서 버스와 함께 이 여자친구와 함께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그냥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힘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잘 보세요. 관성좌표계라는 것은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좌표계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정지하거나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물리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법칙들을 가지고 이 상황들이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관성좌표계에서는 선생님 손으로 받치는 힘과 중력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해서 결과론적으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해서 최근 등속도 운동을 하고 관성의 법칙을 만족시킵니다.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설명이 되어졌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손으로 받치는 힘 그리고 중력을 여러분들 표시해 줬는데 손으로 받치는 힘과 중력이 같은 상태가 돼요. 자, 그러면 물체는 또 무슨 상태가 됩니까? 등속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죠. 이 둘 다 관성의 법칙을 만족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버스 안에 타여 있는 사람이 봤을 때도 어떤 물체가 정지하고 있는 상황, 정지하고 등속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 설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사람이 봤었을 때도 결국 상황들이 물리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성좌표계라는 것은 물체가 정지하고 있는 상황도 설명이 되어지고 등속도로 움직이는 상황도 어느 관찰자가 보더라도 설명이 되어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료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좌표계인데 선생님이 가속좌표계라는 것은 비관성좌표계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물체가 계속 정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건 관성좌표계라고 그랬죠. 자, 계속 여러분들이 잘 쓰지 않는 말을 선생님이 계속 반복합니다. 관성좌표계죠. 근데 그 관성이 깨졌을 때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가상적인 힘을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그렇죠. 그게 바로 관성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관성력은 미리 한번 써버리는데 F는 이거로 마이너스 MA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속좌표계라는 것은 뭐냐면 관성이 깨졌을 때, 즉 가속도가 생겨가지고 가속도가 생겼다라는 것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나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정지하던 게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던 것이 계속 등속도 운동하는 상황이 아닌 좌표계가 바로 가속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성 좌표계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속 좌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 좌표계를 비관성 좌표계,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용어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 사항은 선생님이 이 가속 좌표계에서 설명되어지지 않는, 우리 좀 물리2는 조금 수준이 높잖아요. 이 가속 좌표계에서 설명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리 답은 관성력이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지금부터 상황을 분석해보죠. 자, 봅시다. 정지하고 있는 이 사람이 여기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이 버스 안에서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게 되겠냐면 이 버스는 분명히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지 상태에 있는 좌표계는 그렇죠. 관성 좌표계예요. 그런데 바로 문제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 0이라고 했을 때 0의 물체 움직임을 설명을 할 때 설명되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논술에서 관성력이 왜 도입됐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딱 보세요.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는 식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실에 매달려 갖고 있으니까 장력이 있겠구나. 그 다음에 물체가 아래로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중력이 있겠네. 그러면 장력과 중력이 합해져서, 즉 F라는 것은 T하고 mg가 합해지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써가지고 나타내면 바로 요거, 요 힘이 해당하는 것이 R자 힘이 돼서 물체는 MA, 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기울어진 채 그냥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바깥 관찰자는 이 물체 운동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자세히 위쪽으로 갑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깥 관찰자는 여기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바깥 관찰자가 실에 매달린 물체를 봤었을 때 장력과, 선생님 쓴 대로 그대로 썼습니다. 장력과 중력을 합한 것이 R자 힘이 되어서 F는 이꼴 MA, 앞으로 가속되고 있다라는 거 만족되어지죠. 설명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요 위에 있는 것 때문에 관성력이 도입된 건데 보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실에 매달려져 있는 상황을 지금 한번 설명을 해보면 T하고 mg를 더해가지고 MA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이 요 뒤에 있어서 봐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되면은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실제로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가속 좌표계 속에 들어있는데 이 가속 좌표계에 있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 운동의 제2법칙이 만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선생님, 우리가 실제로는 이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정지한 것처럼 보이네. 그러면 그거를 만족시키려면 어떤 상황이 연출돼야 되냐? 바로 T하고 mg를 더한 것에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생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속도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생겨줘야 되는데, 뭔가가 끌어줘야 되는데 그 끌어주는 힘을 F는 이꼬르 마이너스 MA로 설명을 해줘야지만이 선생님 여기에 있는 T와 여기에 있는 mg를 합한 것이 결국 요 뒤에 있는 이 관성력인데 이 관성력과 더해서 그렇죠. R자 힘이 0이니까 물체는 뭐한다? 정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설명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조금 이따 자료를 다시 또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바깥에 있는 관측자는 운동 법칙을 만족시키더라.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운동 법칙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 그래서 도입된 가상적인 힘, 가짜 힘을 뭐라 한다? 관성력이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선생님이 좌표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기준 좌표계라는 것은 기준 틀에서 상대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XY로 나타내는 좌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크기와 각도를 가지고 나타내는 좌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성 좌표계와 기준 좌표계, 이 관성 좌표계를 이렇게 정의를 하려면 관성 좌표계는 그렇죠. 어떤 물체가 관성의 법칙, 정지하거나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을 때 관성 좌표계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성 좌표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말로는 관성계라고도 하는데 좌표계가 무조건 등속도 운동 아니면 정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 좌표계가 바로 가속 좌표계가 되는데 기준 틀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는 기준 틀. 그래서 다시 말하면 관성의 법칙이 깨져버렸을 때의 해당하는 좌표계. 그게 바로 관성 좌표계죠. 그리고 그 관성 좌표계에서 가속 좌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좌표계가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이 가속도 운동을 하는 가속 좌표계에서 어떤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려면 사실은 설명되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그걸 설명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가상적인 힘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제 계속 설명 들어갈 건데요. 그게 바로 관성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성력은 F는 이꼬로 마이너스 MA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물리가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자주 용어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성좌표계, 가속좌표계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암묵적으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출제자 선생님께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는 관성좌표계, 관성계, 그 다음에 가속좌표계, 가속계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용어로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속 좌표계에서의 물체 운동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그렇죠. 관성력이라는 힘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실은 물리원 과정에서도 이건 너무나 많이 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씩 짚어보면서 관성력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자, 항상 선생님이 어떤 물리에서 모든 것들을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될 때 고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 관성력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렇죠. 이 장력과 중력에 해당하는 것을 더한 힘이 알짜힘이 되어서 물체는 어디로 가고 있어? 기울어져 있지만 가속도 A로 앞으로 가고 있어. 그리고 그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바깥에서 관찰했을 때 바로 힘은 T하고 mg가 T는 장력이죠. 중력이 더해서 F는 이꼴 MA가 되어서 가속도 A로 운동하고 있어. 만족하죠. 아까도 결과론적으로 아래에 있는 부분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관성력이 도입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들 이 빨간색은 잘 안 보이던데 이 안에 있는 친구가 이 물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기울어진 채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마치 정지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정지한 것처럼 보이잖아. 기울어진 채 정지해 있으니까 버스가 막 출발할 때. 그러면 이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라는 이 장력과 mg라는 중력하고 또 두 개를 더한 것이 이게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건데 이거하고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인 어떤 가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가상적인 힘이 결국 선생님이 똑같은 말로 다시 써볼게요. T 플러스 mg는 리코르 관성력이라는 것이 어떤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관성력. 근데 이 관성력은 결국 요 마이너스 F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오호, 선생님.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하면 T 플러스 중력 플러스 관성력 다 더하면 그냥 0이 된다.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F를 표현하게 되면은 이 F는 결국 선생님
마이너스 MA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 MA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성력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설명이 되어지잖아요. 관성력이 도입되니까 이 물체가 정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설명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관성력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 쓰겠습니다. 가속좌표계에서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운동 법칙에 의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가상적인 힘. 관성력은 무엇입니까? 관성이 깨지졌을 때 잠시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힘. 자, 이걸 좀 더 물리투적으로 설명을 하면 가속도 운동을 하는 가속좌표계에서 물체의 운동을 운동 법칙에 맞게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가상적인 힘. 그래서 여기 제목 보세요. 가속도 운동에서 관성력이라는 것은 물체 운동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도입한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 때에 관성력이라는 것은 가속좌표계에서 볼 수 있는데 가속좌표계에서의 가속도가 A였을 때 관성력이라는 것은 바로 가속좌표계의 가속도와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인 가상적인 힘. 그래서 관성력을 거짓 힘, 가상적인 힘, 없는 힘, 잠시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힘. 관성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을 때는 관성력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고재근 선생님한테 물리 원 친구들 관성하고 관성력 고재근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구별을 해봅니다. 관성이 적용되고 있었을 때 좌표계, 관성좌표계. 관성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가속좌표계예요. 좌표계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관성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선생님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성력이 이제 도입이 됐으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자료?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관점으로? 바로 관성력의 관점으로 고재근 선생님이 접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속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는 바로 여기 우리 CG 선생님께서 관성력, 그리고 관성력이라는 것은 선생님 오늘은 굉장히 컨셉이 차분한 컨셉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주 조용조용하게 차분하게 F는 이꼬르 MA에서 바로 우리는 이 가속도 방향과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인 관성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뭐하면?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가속 운동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 푸시고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물체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정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몸무게의 상태를 우리가 변화를 보는 것인데 정지 상태에 있을 때는 정지하거나 또 하나 있죠. 친절하게 등속도. 정지하거나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을 때는 관성좌표계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냥 몸무게는 선생님 몸무게를 W라고 할게요. mg가 돼요. 그래서 저울의 눈금이 변함이 없어요.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 그러면 관성좌표계니까 결국 관성력이라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관성과 관성력을 구별을 못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가속도가 지금 가속도가 위쪽으로 선생님이 아래쪽을 플러스라고 잡고 위쪽을 여러분들 마이너스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이 윗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힘이 위쪽으로 끌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정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쪽으로 가속되잖아. 그럼 위쪽으로 가속되면 위쪽으로 가속된 거에 반대 방향으로 MA 마이너스 관성력이 생기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선생님이 위쪽을 마이너스라고 잡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 마이너스 여기 붙여주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가속도의 방향은 윗방향이 아니라 어느 쪽? 아래쪽으로 결과론적으로 MA만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 몸무게가 아까요 mg였는데요. 이제 중력 방향과
이 관성력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 되기 때문에 MA로서 이렇게 같은 방향이 되니까 몸무게가 무한 현상을 보게 되겠어요? 그렇죠. 증가해. 자기 몸무게가 갑자기 늘어났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물론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잖아요. 갑자기 위로 확 올라가게 되면 이상한데 몸무게 좀 무거워진 것 같네 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확인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몸무게 측정하는 저울 위에 올라가서 그 순간을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미세하지만 몸무게가 증가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은 바로 위쪽으로 가속도가 생겼을 때 관성력이 아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력이 mg인데 가속도가 아랫방향이에요. 아랫방향. 그러면 아랫방향을 선생님 플러스로 잡았죠. 그러면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면 이제 관성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 됩니까? 그렇죠. 윗방향이 돼버리죠. 윗방향.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식을 쓰겠네요. 우리 W라는 이 몸무게는 원래는 mg라고만 써야 되겠는데 이 mg하고 위쪽으로 이 가속도가 관성력이 위쪽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거 빼줘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몸무게가 가벼워지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재미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 줄을 끊어버려요. 엘리베이터 줄을 끊어버리면 물체가 아래로 싹 떨어지죠. 그게 바로 자유낙하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가속도 A가 G하고 똑같아 버려요. 그러면 mg에서 mg를 빼게 되면은 0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무중력이라 그러는데 이 무중력이란 말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mg라는 중력은 그대로 있는데 중력을 상쇄시키는 가상적인 관성력이 생겨가지고 마치 몸무게가 완전히 당황하시겠죠. 엘리베이터 줄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 몸무게가 빵이 되는 거죠. 몸무게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지구 아닌 곳에 있는데 지구에 있기 때문에 중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중력을 상쇄시키는 관성력이 생겨가지고 마치 중력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관성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능과 모의고사에 그리고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몸무게 변화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겠냐. 정지나 등속도면 몸무게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몸무게가 증가하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몸무게가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로 바꿔버리면 A가 G가 되어서 결국 무중력을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무중력이라는 것은 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상쇄시키는 상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자료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첫 번째 선생님이 우리 엘리베이터 갖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관성력이라는 것은 가속 좌표계에 있어야 되고 관성에 의해서 받게 되는 가상적인 힘. 그래서 선생님이 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지하던 것은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던 것은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버스의 손잡이라든가 몸무게의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변화라는 것은 관성력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속 좌표계의 가속도하고는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인 이 힘을 관성력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성력은 가속 운동을 하는 좌표계에서 관찰자가 물리학적으로 다 적용돼야 되는 이 법칙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가상적인 힘이다. 관성력을 도입하지 않으면 가속 좌표계에서 물체 운동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 수준에서 많이 다뤘던 것을 한번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이제 등속 원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관성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시켜주는 힘을 뭐라 그랬습니까? 구심력. 그러면 이 구심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가상적인 힘을 그렇죠. 원심력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주어진 자료와 함께 원심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먼저 이 등속 원운동에서 관성력인 원심력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등속 원운동을 시켜주는 구심력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선생님이 오늘 하려고 마음먹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이 자동차가 커브를 샥 돌고 있으면 우리가 직선 운동하다가 커브길에 도입을 하면 굽어진 구간에서는 구심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자동차가 어디 튕겨져 나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등속 원운동을 시켜주는 어떤 힘이 있을 텐데 그 힘을 이름하여 뭡니까? 구심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밑에 지구에가 당겨주고 있는 힘을 중력이라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수직으로 떠 받쳐주는 힘을 대문자 라지 n으로 써도 되는데 수직항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mg와 n 수직항력은 힘의 평행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인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fs가 어떤 것이 바로 그렇죠. 어떤 것이 구심력 역할을 해줬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fs 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것은 바로 μmg라는 마찰력이다. 그리고 이 마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구심력은 mr분의 v제곱이다. 크기만 따지니까 마이너스를 빼버릴게요. 그리고 mr 오메가의 제곱이다. 이것은 우리가 등속 원운동 할 때 공부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에다가 돌을 매달아 열심히 선생님이 돌리고 있다면 여기가 마찰력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장력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만유인력,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가 당긴다. 그러면 여기다가 만유인력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질량 하나가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뭐 쓰면 되겠습니까? 중력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구심력 역할을 해준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스를 왜 도입을 했냐면 버스에 타고 있다가 결국 휘어진 상황, 커브길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몸이 바깥으로 또는 안쪽으로 쏠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자료를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가 실제로 버스를 타고 갔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 이거 영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그렇죠. 거짓 힘, 가상적인 힘. 이게 바로 원심력인데 결국 우리가 방금 그 상황에서 커브길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 앉아있던 사람이 결국 바깥으로 그렇죠. 가상적으로 당겨주는 어떤 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튕겨나가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이 안간힘을 끼고 안쪽으로 기울이는 상황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커브를 틀고 가다가 직선인 경우에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성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바로 커브길에 진입하면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가속좌표계 그러면 뭐가 도입돼야 됩니까? 관성력.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것이 바로 원심력인데 이 원심력은 등속 원운동할 때 생기는 관성력이다. 그리고 그걸 이름을 원심력이라 한다. 그러면 힘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mr분의 v제곱으로 나타낸다. 선생님 아까 이거 구심력과 똑같잖아요. 그래요. 구심력과 똑같고 결국 방향만 반대예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물리2니까요. mr 오메가의 제곱인데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써줘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할 때에 결국 이 거짓 힘 원심력이라는 것 때문에 바깥으로 누가 당겨주는 그런 힘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것을 결과론적으로 만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죠. 그래서 다음 상황 또 그림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 자료에 여러분들 보게 되는 것인데 결국 여러분들
이 관성력이라는 것은 가속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물체 운동의 법칙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가상적인 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하겠죠. 실에 매달려 있는 장력과 중력이 무슨 역할을 해서 구심력 역할을 해서 빙그르 돌고 있구나 설명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돼야 되냐면 여기 있는 장력과 중력하고 더한 이 힘이 구심력인데 이 구심력과 똑같은 크기의 원심력,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원심력이 있어야지만이 이 물체가 뭐하고 있는 게 정지하고 있는, 기울어진 채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 설명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이제 정리되죠. 원심력, 즉 관성력이 도입되지 않으면 가속 좌표계에서 물체가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낼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원심력이라는 것은 구심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인 이런 힘을, 가상적인 힘을 원심력이라고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상의 관측자, 지상의 관측자. 자, 그러면 지상의 관측자가 정지하고 있었을 때는 이 물체 운동을 어떻게 설명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구심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F는 이꼬르 스프링의 탄성력이니까 KX라는 탄성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준다. MR분의 V제곱 그리고 MR 오메가의 제곱. 그래서 물체는 바깥 사람이 딱 관찰하고 있으면 그렇죠.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원운동할 때의 요 속도가 각속도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MR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관측자가 가속 좌표계 내에 들어가면 이 물체가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 설명돼야 된다 그랬죠.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냐면 여기에는 이 구심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원심력이 등장을 해야지만이 물체가 뭐하고 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정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 설명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원심력이 도입되어지지 않으면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좌표계에서 정지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차분히 쫓아오니까 왜 관성력이 도입됐는지 여러분들도 납득이 되시죠? 납득이. 중요한 거 장치 속의 관찰자, 다시 말해서 가속 좌표계 속에 놓여있는 사람이 물체를 설명하려면 원심력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넘겨서 정리를 깨끗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선생님 이제 보너스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원심력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심력 공부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너스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문제에서도 많이 풀어볼 겁니다만은 원뿔진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원뿔진자도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 한번 상황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힘의 분해를 한번 써볼 수가 있네요. 어떤 힘의 분해를 해볼까요? 그렇죠. 아래쪽에 mg라는 중력이 있고 실에 매달려 있는 힘이 장력 t인데 결국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드니까 결국 t는 알고 결국 이걸 모르니까 그러죠. t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이 물체는 mg와 누가 같은? t 코사인 세타가 같은 상황이 첫 번째 연출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바로 이 등속 원운동을 시켜주고 있는 이 힘이 결국 구심력인데 구심력은 t의 무슨 세타? 그렇죠. 사인 세타가 된다. 이거 구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t의 사인 세타 한 것이 mr분의 v제곱 그 다음에 mr 오메가의 제곱이 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우리가 첫 번째 힘을 분해를 한번 해보고 두 번째 힘을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원뿔진자에 해당한 내용들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심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바깥으로 가려는 그 힘이 뭘까요? 그게 또 원심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보너스 선물이고, 자, 그 다음에 보너스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런 특수한 상황들 우리가 문제에서는 많이 풀었는데 선생님이 우리가 물리 1에서도 그렇고 물리 2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검수 선생님이 그건 지적하지 않으시던데,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실에다가 돌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렇게 돌려야지 그게 바로 등속 원운동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가끔씩 이렇게 막 돌려버렸죠. 그건 카메라에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등속 원운동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를 공부하거나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이건 비등속 원운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 물리2는 수준이 높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구 주위를 돌고 있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돌려버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물체가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을 때, 수직으로 이렇게 등속 원운동하고 있었을 때 이건 등속 원운동이 아니다. 비등속 원운동이다. 결과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크기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같지 않다. 그리고 이때 장력도 같지 않다. 장력은 굉장히 크고 장력이 작다라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최소한 여기 이렇게 돌기 위한 이런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비등속 원운동이다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자료를 깨끗이 선생님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과론적으로 요거는 기억하고 외워야 돼요. 원심력이라는 게 뭡니까? 자, 원운동하는, 등속 원운동하는 이 상황에서 구심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상적인 힘, 이 가상적인 힘이 등장해야 되는 까닭은 가속좌표계에서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다. 자, 원운동에 의한 가속좌표계에서 원심력은 구심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구심력은 실제 힘이지만 원심력은 자, 거짓 힘, 가상적인 힘이다 라는 거,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을 쫓아옵니다. 자, 일반 물리학 그리고 물리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빠져 드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공계에 진학을 해가지고 선생님 저 무슨 대학교 천문대기학과를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지구과학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반드시 물리2를 선택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람과 그 다음에 해수와 이런 운동들을 설명할 때에 물리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지는 힘과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줘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CG 자막 나갔죠. 전향력. 이 전향력이라는 힘을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공계를 가기 위해서 나이가 기공학과를 가겠다, 천문대기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반드시 사실은 물리 1, 2 선택하셔서 내신 공부하고 그리고 수능시험에도 사실은 물리 2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선생님 저 기공학과 가고 싶은데요. 사실은 생물이 점수가 잘 나오니까 생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겨울 방학 때 대학 학교 가고 난 다음에 물리 2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게시판에 수강후기를 남겨놓고 있는 지경이죠. 자, 전향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전향력이라는 것은 자료를 한번 주실까요? 바로 이런 힘이 전향력입니다. 자, 우리 감독님 회전면 위에서 공을 던지게 하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지 상태에서 이 친구가 쫙 던졌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던지면 정지 상태에 있었을 때는 그냥 B로 갑니다. 그렇죠? 가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장난을 좀 쳐버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회전면이기 때문에 결국 고쌤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던졌을 때 뺑돌이판을 돌려버려요. 뺑돌이판을 돌려버리면 결국 이 B란 친구 자리에 누가 와버려요? C라는 친구가 이 자리에 와버리고 이 자리에 B가 가버리기 때문에 공이 가지 못해요. 아, 선생님 그러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물체의 운동을 선생님이 신이 돼가지고 창조주 조물주가 돼가지고 위에서 쫙 내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그런 말 하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고 뭐 호연지기를 기른다 하고 보는데 위에서 딱 보기에는 정지한 상태에서 물체를 쫙 던졌을 때 위에서 보고 있으면 그냥 직선으로 딱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또 이거를 등속 원운동 시킨 상태에서도 바깥에 지구 바깥에서 선생님이 큰 눈을 뜨고 보게 되면 뭐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직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직선으로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거죠. 이 관측자 B가 봤을 때는 공이 이렇게 나한테 올라다가 휘어져 버리네. 공이 나한테 올라다가 휘어져 버리네. 선동열 감독님께서 우리 박찬호 선수께서 던지는 그 커브가 아니라 등속 원운동, 즉 회전하는 면 때문에 생기는 여러분들 너무 똑똑해요. 가속 좌표계에서 등속 원운동 하기 때문에 나한테 올려던 이 물체가 휘어지는 거, 그 휘어지는 것을 설명하려고 도입하는 것이 바로 전향력이에요. 그리고 이 전향력은 그렇죠. 지구과학 시간에 엄청나게 소중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우리 태풍, 그 토네이도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해수의 저류의 움직임들을 설명할 때에 전향력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걸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왜? 너무 좀 작은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적인 관점, 거대한 관점으로 논할 때 전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자료를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영어 원서책 전부 선생님이 저작권 허락을 받은 그림이에요. 우리가 t는 이꼴 제로여서 사람이 아주 이렇게 희미하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던졌어요. 그랬는데 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까? 결국 요 던진 사람이 이마만큼 회전을 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결국 이 물체가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뺑돌이판이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깥에서 관찰한 사람은 그냥 직선으로 보여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볼 때는 나한테 오다가 휘어져 버렸네. 커브 틀어 버렸네. 휘어져 버렸네. 그래서 누가 땡겨줘 버렸네. 그 땡겨준 힘을 바로 뭐라 한다고요? 전향력 그리고 코리올리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중요한 건 이제 선생님이 지구 그림 준비됐으니까 그림 바로 보시죠. 자, 지구 그림. 이게 바로 지구과학 이제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북반구라고 하죠. 자, 북극 여기 적도가 있는데 전향력은 말이죠. 뒤에 힘 공식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전향력을 쭉 이렇게 풀어보면 나중에 대학생이 돼가지고 일반 물리학 공부하다 보면 저항력을 딱 풀어보면 사인 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인 파이가 뭐냐면 이거 위도거든요. 그러면 뭐를 사인 파이를 곱해줘 버리니까 적도 지방에서는 전향력을 스몰 f라고 하면 0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향력은 커져요. 그리고 진행 방향은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요. 선생님 여기 북반구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게 된다는 거죠. 남반구는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반구에 살아요? 북반구에 살죠. 그러니까 항상 요 위쪽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이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전향력까지 선생님이 정리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